행정절차법입니다. 규정된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계획이나 행정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조죠. 행정절차로 행정개조는 못한다. 이렇게 이 두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송달에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교부 송달은 직접 송달을 하고 그 수령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달한 장소에 그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 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신문이라든가 관보 이런 데 공고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공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효력 발생은 도달해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도.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이 됐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됩니다. 공시생 일사천리. 의견 청취 제도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죠. 이게 의견 제출이란 말하고 청취란 말하고 둘이 혼돈되면 안 됩니다. 청취란 말이 훨씬 더 큰 법이죠. 의견이라고 할 때 의견 제출에 의견이 들어가 있고, 청이란 말이 또 청문, 공청회 이렇게 청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취하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죠.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청문을 하도록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나 어떤 신분 자격의 박탈, 취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불리한 처분이죠. 당사자 등이 신청할 때 청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청문을 하는 것이죠. 또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당사자 등이 신청을 하든지 그러한 사전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청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청문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통제가 돼야 되고, 여기에 청문 주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주재자에게는 통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을 열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면 되죠. 연달은 데서 10일을 연상할 수 있고, 주재자에게는 7일이니까 1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전에는 주재자에게 통지가 되면 된다. 이렇게 두 사람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독립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재책이나 기피 회피 등을 할 수가 있고,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면 공개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 우려가 있으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죠. 이 두 경우는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면 다수의 생명, 안전, 건강이나 소음, 악취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30명입니다.
공청회를 요청하면 이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공청회는 개최하기 14일 전입니다. 14일 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아무래도 공청회에는 여러 사람이 와야 되니까 청문보다는 조금 더 길게 14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개최를 하지 못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7일 전까지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청회는 14일 전이니까 14는 보통 식사로 많이 제한을 했죠. 공청회 식사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먹는 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광어회나 방어회나 그런 것처럼 회를 먹는 식사 전에 통지한다. 그러면은 14가 조금 연상이 될 수 있겠죠. 조금 유치하지만 그렇게 14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제출은 의무를 부과하든지 권위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으면은 이때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개최를 하게 되죠.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도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이었죠. 그래서 의견 제출 환영 이렇게 암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의견 제출은 이렇게 가능하고 이유가 있다가 인정이 되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어떤 처분을 했다면 당사자 등이 처분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왜 그랬는지 이유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또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항상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인정을 했으니까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단순 반복적인 또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고 긴급히 처분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2, 3의 경우에 당사자가 또 요청을 하면은 그대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입법 예고,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행정청이 이를 예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40일 이상으로 해야 되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40일이 나왔죠. 40일이 나오는 경우가 앞에 강의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제도가 있었죠. 그때도 예가 나왔죠. 예. 예가 나오면은 40일이 됩니다. 40일 동안 후임자 보충 발령을 유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할 때 20일이 원칙이지만은 운전면허를 정지나 취소할 때는 40일 동안 임시운전면허 기간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서장은 20일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고가 나오니까 예를 여의고 이렇게 바꿔서 사와 이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예고라는 것도 있죠. 행정청은 정책이나 제도,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은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또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할 때는 20일 이상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입법예고는 40일, 행정예고는 20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행정심판법입니다. 자, 행정심판이나 뒤에 나오는 행정소송, 또 국가배상소송 뭐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기출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서 참고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처분이라고 하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떤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라고 하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을 해서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또 어떤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혹은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가 있죠. 행정심판의 종류를 보면은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죠. 무효등 확인심판은 그 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거부했거나 혹은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 대상에는 열기주의와
개갈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갈주의를 인정을 해서 보다 넓게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 피고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면은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열받으니까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안구가 180도 뒤집어질 정도로 눈이 뒤집히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은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할 때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효인지 확인하니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고 부작위는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기간을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을 보면은 주관적 소송이 있고 객관적 소송이 있죠. 주관적 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에는 민주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 무효등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심판 했을 때와 같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당사자 소송은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민정소송은 본인한테 직접적인 그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도 어떤 공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되는 것이죠.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 간에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소송의 구별해서 보면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송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세에 관해서 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민사소송처럼 대등한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그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있죠. 어떤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어버리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가 있다면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전국적인 처분이 있기 전에 우선 그 집행 자체를 정지를 시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집행정지는 그 자체를 정지함으로써 원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신청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보면은 헌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또 공공영정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공공단체는 안 되고요. 이렇게 손해를 배상을 했을 때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가가 먼저 배상을 했지만은 나중에 배상한 금액만큼 공무원에게 다시 구상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순직이나 공상 이런 것들을 입었다면은 재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으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훈련 하다가 공무원이 다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법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손해배상권이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그러한 권리라면은 어떤 민사관계로 인해서 그 국가배상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아래에 보면은 이제 예시가 있는데 서울청 소속의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은 그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는 서울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 기관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면은 이제 행정청을 상대로 뭐 경찰청장이라든가 혹은 서울청장을 상대로 할 수가 있겠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고, 하지만 설치 관리상의 흠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경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또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설치 관리를 맡은 자가 배상 책임이 있지만은 공무원에 봉급을 주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해서 관할 시도청장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을 했죠. 그러한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봉급을 주는 그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감찰 규칙이 있는데요. 감찰 간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감사 간의 결격 사유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감찰 간의 결격 사유는 금품이나 성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감찰관이 될 수가 없고, 금품이나 성 관련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면은 그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일정 기간에 그 말소 기간이 있거든요. 그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결격 사유가 되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 기타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신분 보장은 2년이죠. 3년이 아닙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전보는 안 되는데, 만약에 1년 이상 근무했다면은 본인이 희망한다면은 희망 부서를 고려해서 전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승진시험으로 나왔죠. 감찰관이 의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다 가중해서 징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찰 활동을 보면은 감찰 활동의 관할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상급 기관장의 지시가 있으면 그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특별감찰과 교류감찰이 있는데, 특별감찰은 경찰기관의 장입니다. 그 상급기관의 장이 아니죠. 그 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을 지시하는 것이 특별감찰이 되겠습니다. 교류감찰은 그 A 경찰서에 있는 감찰관을 B 경찰서에 보내고, B 경찰서에 있는 감찰관을 A 경찰서에 보내고 서로 교류해서 감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기관에 있는 감찰관은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온정적으로 감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교류해서 바꿔서 감찰하게 되면은 엄격하게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교류 감찰을 합니다. 교류 감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관할 밖에 나가서 감찰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급 기관장의 지시가 있어야겠죠. 감찰 활동을 보면은 업무 위반 단서를 수집하게 되면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 단서만 수집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업무 위반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때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감찰관은 이런 행위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소속 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이 자체로 또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찰 조사를 보면은 출석 요구는 조사 기일 3일 전까지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틀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틀로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이제 대별되는 것이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는 5일 전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징계받으러 5, 3이 되는 것이죠. 사안이 급박하거나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은 즉시 조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시 등을 정할 때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면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진술 거부권, 또 참여권, 다른 감찰관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습니다. 동석권, 동료나 가족에 대한 것은 동석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동료나 가족에 대한 것을 참여권이라 하고, 다른 감찰관 변호인에 대해서 동석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에 대해서는 동석이죠. 동동이 되겠습니다. 의무위반 요지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문자를 따면 진참 동료를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감찰조사 받으러 왔는데 감찰관이 이렇게 합니다. 진참 동료가 있어요 하고 고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상자가 참여나 동석을 신청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시 유의사항을 보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경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심야는 자정에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상자나 또 변의인이 스스로 요청을 했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영상 녹화도 요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청을 할 때는 심야조사가 가능하고 요청을 할 때는 영상 녹화가 가능하지만은 여경에 조사하는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조금 구별해서 보면 되겠고요. 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면 되는데 아래 보면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은 1개월 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 국민이 민원 접수했다면은 2개월 동안 좀 여유 있게 해도 되지만은 다른 기관에서 했다면은 1개월 내로 조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불친절 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정식 조사 절차를 갈 것이냐 혹은 조정 절차를 갈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하고 만약에 민원인이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은 해당 소속 공무원한테 뭐 사과를 하라고 한다든지 해명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불친절이나 긴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수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수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감찰조사를 중지를 하거나 혹은 징계 의결 요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감사원에서 만약에 이런 통보가 왔다면 반드시 징계 절차를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의 신청을 보면은 조사 대상자는 감찰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10일 내에 감찰을 주관한 그 경찰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다. 뭐 상급부서에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상급부서에 이의 신청하는 것은 집행금지 통고를 했을 때는 열받아서 상급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처분을 한 그 기관장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찰 결과 징계가 요구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이런 등의 절차로 이의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든지 현지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찰 조사를 방해하게 되면은 징계 요구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징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징계 의결 요구와 관련해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속이 아닌 경찰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를 발견했다면은 그런 사실을 충분히 밝혀서 통지를 하면 되고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징계 사유를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죠. 아까 위에서도 그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 이때는 이제 감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나 저거나 통보를 받으면은 뭐 한 달 또는 30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심야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는데 경찰 감찰 규칙에서는 심야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공유시까지로 되어 있죠. 형사법에 보면은 여기서도 심야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는 21시부터 다음날 공유시입니다. 경비 파트에 보면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정할 때 이때도 심야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는 또 0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헷갈리게 좋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이번에 또 법률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자, 경찰 감찰 규칙은 참고로 보시고요. 경찰 행정 사무감사 규칙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의 자격은 해당 감사 부문에 관해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결격 사유는 징계 처분 받은 날부터
3년만 지나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아까 감찰관의 그 자격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죠. 그 밖에 경찰청장, 시도청장이 아니죠. 경찰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3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도 감사죠. 사에서 감합니다. 그러면은 3이 되죠. 보통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3하고 연관이 많았습니다. 국민감사 청구를 할 때도 19세 이상의 사람이 300인 이상이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때도 감사가 나오니까 300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3년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종류를 보면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성과감사도 보면은 특정 정책 사업 조직 기능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정 감사는 어떤 문제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지만은, 성과 감사는 성과니까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재무감사는 뭐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복무감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복무감사는 그 공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되겠죠. 지도방문 조정심의회가 있는데, 경찰청 소속 직원이 지도방문을 할 때는 하급경관에 대해서 지도방문을 하겠죠. 그럴 때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지도방문 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관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잘 암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왔죠. 조치 기준에서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떤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죠. 시정 요구는 위법 부당해서 뭐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 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보면 추징, 회수, 환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변상명령이 아닌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변상명령에 대해서는 회계관계 직원이 어떤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변상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겠죠. 개선 요구는 어떤 뭐 법령이나 제도 행정상 모순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때, 권고도 보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개선 사안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개선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두 개도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두 문자를 따놨죠. 원시, 모계, 대권입니다.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조치 기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원시 시대에는 원래 모계 사회였죠. 그래서 모계가 대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이해를 해서 풀려고 하면은 헷갈려서 도저히 안 되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두 문자로 연결해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고나 주의는 아무래도 경미하니까 경고를 주겠죠. 그리고 통보하는 경우는 위법 부당하지만은 이러한 5개 사항으로 요구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통보, 경미, 경고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권보호가 있습니다. 총론의 마지막 파트인데, 요즘 그 경찰청에서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관련해서는 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의의를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인권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 경지법 1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조법 5조에도 권한남용의 금지와 관련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보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죠. 어떤 특권의 반대로 누구나 가지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호 의존성이 있고,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 구현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전체가 실현될 때 완전히 보장된다는 겁니다. 인권의 유형으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있고, 이것은 뭐 양심, 언론, 집회, 결사, 사유, 참정권 보장 등으로 확보될 수가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 인권이 있고, 법적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죠. 경찰의 인권 시책을 보면은 1970년대 이전에는 인권보다는 검거율 제고에 우선했는데,
70년대에 인권구호는 등장하지만은 구체적인 인권 실체가 미흡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인권보다는 사회 안정을 더 우선시했고 90년대 들어와서 인권 향상을 노력했지만은 만족도는 미흡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인권 중심으로 직무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죠. 패러다임.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수사국에서 감사관실을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센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이 패러다임 센터 이렇게 문구에 영어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순서대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구 4만패가 되겠습니다. 4만패라고 하면 어디 뭐 조폭 같죠? 조폭 4만패를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대순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구검, 유치장이 되겠죠. 또 보호시설 등을 방문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을 보겠습니다. 여기 정의 규정에 보면은 경찰관 등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의무경찰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 인권 침해라는 것은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인권 침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인권 교육 계획은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경찰 관서장은 이를 반영해서 매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요게 이번에 그 승진시험에 나왔습니다.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틀린 지문은 나왔죠. 3년간 매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경찰청장은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서 인권 역량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가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되는 것이죠.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제정이나 개정하려고 하면은 국경위에 상정하기 60일 전에 인권 역량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역량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회나 시위가 끝났다면은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내로 인권 역량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에 한 번 이상은 인권 역량평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암기를 하면 3, 6 반기에 점검을 하니까 반점, 그리고 역량평가니까 평가가 되겠습니다. 3, 6 반점 평가. 서울에 보면 그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3, 6 반점이라고 있겠죠. 그 3, 6 대학교 학생들이 어느 반점이 맛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게 3, 6 반점 평가가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각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각하를 하는 경우는 뭐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각하를 하는 경우고, 기각을 하는 경우는 조사를 했지만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각을 하는 것이죠. 네, 기각 사유만 잘 알면은 구별할 수 있겠죠.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한 경우, 피해 회복이 되어서 구제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진정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인권 침해 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건 등의 보관에 관해서 이 공제 실무정합에 문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제출자가 보관적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겠죠.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진정인이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은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고, 또 사건이 종결되면 반환을 해줘야 되고, 기타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진시험에서 보기로도 나왔고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이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다만 확인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성격은 자문기관이죠.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 했습니다. 설치는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에 설치가 됩니다. 경찰서에는 설치가 안 되죠. 경찰서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었죠. 그 손실보상위원회입니다. 구성은 7에서 13인인데 특정 성별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인이 나오죠. 끝자리가 11, 13, 15 이렇게 되는 것이 있었죠.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종합편에 보면 나오는데 끝자리가 135이기 때문에 135
배권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무에게 한국에 갈 때는 배 타고 오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배는 공개수배위원회죠. 7에서 11인, 고는 인권위원회고 고는 고청처리위원회입니다. 7에서 15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죠. 호선 나오면 또 한번 읊어봐야죠. 추위에 굳건하게 은손에 호한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할 때 권이 인권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공무원위원회 당연직으로는 경찰청은 감사관이 되고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위원장이 2년인데 호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임이 안 되겠죠. 위원들은 임기가 2년인데 2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좀 자주 나왔습니다. 결론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하죠. 인권위원회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위원회는 아니지만은 규정들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하고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합니다. 경찰청이 더 바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결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결하는 내용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 대상은 경찰의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또 인권 침해 행위의 시정, 국가인권위, 기타 이런 기관에서 권고안이 있거나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이행하는 부분, 인권 역량 평가 및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PN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을 제가 첨부를 해놨죠.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진하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워낙 인권 문제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서 경조법 5조의 권한남용 금지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국경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도 나오죠.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국경위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고, 시경위에도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노력 업무가 있죠. 그리고 시경위의 소관 사무로도 자체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나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이나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법 1조에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을 끝으로 총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절반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내리막길로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총론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